네. 자, 직원 상습 폭행 혐의를 받는 송명빈 전 마커그룹 대표가 어제 경찰에 재소환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송 대표를 고소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회사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고 개발 제품 관리에도 부실한 등 회사는 점점 어려운 상태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책정한 연봉이 9천만 원이 넘었으며 인센티브도 매년 1,500에서 2천만 원씩 스스로 기한하여 받아갔습니다. 이사회의 사직 요구를 뒤로 한 채 본인의 배임 횡령 혐의를 축소, 은폐, 은닉하는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또한 송명빈의 폭행, 폭언 수집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예. 첫 번째 소환 때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짧게 얘기하고 들어갔는데 이 두 번째 소환 때는 아주 그냥 문서로 작성을 해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의 변화가 생긴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는 그 폭행한 그 고소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론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바꿔 얘기하면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 22건이나 동영상을 이렇게 제작할 수가 있겠느냐. 네네. 사실은 본인이 더 나쁜 일들을 많이 했다. 바꿔 얘기하면 필리핀의 거학 세력도 있는데 그것과 이제 연계되는가 하면 업무 역량에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을 그 협박을 많이 했다. 즉 자신의 6살 아들에게까지 협박을 한 것은 내가 협박한 것 못지않게 더 심한 것은 아니냐. 즉 이 고소자 자신도 그렇게 떳떳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여론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 같고요. 또 저렇게 그 강경하게 그 대응을 통해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다른 얘기를 사전에 봉쇄하려고 하는 목적도 함께 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뭐냐면 이 핵심 내용 자체가 상당히 완화되게 되는, 희석되게 되는 이런 효과가 그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범죄학에서는 비난자를 다시 비난하게 되면 프레임이 상당히 약하게 된다.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식을 해서 저렇게 감성적인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어떻게 양쪽에서 이렇게 진실 공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은 여론몰이를 위한 건가요? 글쎄 아무래도 본인에게 가해지는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출석을 했었을 때는 책자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기자분에게 뭐 횡령이나 배임 같이 대표이사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에 관한 장이 있는 부분을 건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는 본인 생각에는 이런 정도면 좀 알아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언론에서도 그렇게 뭐 중점적으로 보도를 안 하니까 쉽게 이제 관련 서류 같은 것들을 아마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은 얼핏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았으면 그 당시에 형사 고소를 통해서 법적인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폭행이 정당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당시에 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양 씨의 어떤 신분 같은 걸 보면 공익근무요원으로 일을 하다가 몇 년 안 돼서 사회 초년생으로 지금 그 회사에서 쭉 다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대표이사로서 얼마나 큰 권한을 남용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이사회까지 열려가면서 나가라고 했는데 거기에 버틸 수 있을 만한 어떤 자본을 투여했다거나 기술을 가졌다거나 그런 주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핏 저런 부분이 쉽게 이해는 안 갑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송명빈 씨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워낙 악화되는 것을 아마 조금이라도 막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그 송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통장과 인감 그리고 공인인증서 같은 것들을 모두 송 대표가 관리를 했다. 그러니까 모든 은행 업무를 송 대표 옆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양 씨, 그러니까 피해자 양 씨를 대표이사로 내세워서 협박을 하고 그리고 업무 실수를 할 때마다 얼마를 보상한다라는 서류도 만들었다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그래도 송 대표가 이제 그 주장하고 있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인감을 사용을 해서 스스로 자술서를 썼다. 이거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그 양 씨는 그것 역시 강제적으로 꾸민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만약에 횡령과 배임을 정말 했다고 한다면 본인이 돈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그 채무 신용 불량죄가 됐겠느냐. 따라서 지금 얘기는 다 허위이고
그 송 회장이 강요에 의해서 나를 이용한 것에 그 불과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런 대치된 상황이죠. 예. 물론 이번 건과는 별개입니다만은 이 송 대표의 과거 폭행 이력까지도 이렇게 하나 둘씩 드러나면서 여론은 아무래도 송 대표 쪽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른바 데이트 폭력 사건 같은 네. 것들이 이제 다시 밝혀졌었는데 단순하게 폭력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일장의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해서 무고죄 같은 걸로 처벌을 받는가 하면 그 여성에게도 뭐 지금 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술서 같은 것들을 쓰게 했다. 이거는 네네. 법적 진술서를 과거에 어떤 연인 관계였던 사람에게 쓰게 하고 그걸 이용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라는 부분은 일반적인 데이트 폭력에서도 보기 쉽지는 않은 그런 네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과거에도 비슷한 행동들을 했었던 게 아니냐. 그리고 의외로 이른바 사회에서 흔히 전과라고 하는 범죄 경력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으로 드러나면서 여론이 조금 더 따가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런 그 폭행 사건들이 IT 업계에서 불거져서 더 지금 또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IT 업계에서 이런 갑질 행위들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제 그 개정을 통해서 네. 그 직장 내 괴롭힘을 이제 방지하는 이런 법안이 이제 올 7월부터 시행되긴 합니다. 예. 그것이 하나의 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역시 그 한계에 지울 수밖에 그 없는 이런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IT 업계의 그 구조적인 그 특징이 네. 이런 것을 그대로 용인하고 묵인하는 것이 강한 부분 문화로서 그 터잡고 있고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무려 그 45%가량 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것은 뭐 비일비재한 하나의 그 관행이다 이렇게 그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더군다나 이제 그 원천과 하청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근로기준법 개정된 것이 적용될 여지도 이제 없는 뭐 이런 그 상황인 것이고요. 네. 더군다나 이른바 그 갑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그 지위라는 것도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가능한 것인데 예. 근로계약이 맺지 않고 프리랜서적인 이 지위라고 한다면 네네. 이것도 역시 적용될 여지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것은 그 직장 내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네네. 또 인정을 하고 이것이 잘못됐을 때 외부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투명화된 문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